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동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 없는 사진이라든지 영상물 촬영, 유포 혹은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합성, 가공 및 유포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지털 성폭력의 종류를 좀 몇 가지로 크게 나눠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채팅 혹은 SNS를 통해서 성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일컫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불쾌감이나 공포심, 불안감 등을 상대방에게 일으키기 때문에 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문자나 메일에 성적인 내용이 들어간 문구나 이미지가 있는 경우 처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상대방, 즉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를 갖고 기준으로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정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SNS를 이용한 문자나 영상, 이미지는 발송되면 취소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은 발송하고 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발송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짧은 시간이지만 발송하고 나서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읽게 되면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보내놓으면은 이거는 범죄의 행위를 했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대면을 이용한 만남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성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초성만 따서 보냈습니다. 니은, 니을, 쌍디귿, 미음, 시읒, 디귿. 자, 이 초성이 의미하는 얘기는 너를 요구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보낸 겁니다. 이를 보고 불쾌감을 느낀 동료가 고소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로 너에게 보낸 게 아니고 장난으로 보냈을지언정 이거를 받은 사람이 기분이 나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이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로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기준이다? 그 문자나 영상이나 이미지를 본 사람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음란 영상물 관련 범죄입니다. 음란 영상물 관련 범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지,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보기만 하여도 처벌이 대상이 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다시 얘기해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야한 영상에 출연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청물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청물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보기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대상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일체를 말합니다. 영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동, 청소년이 나왔다고 해서 처벌의 대상인 게 아니고 이런 영상의 길이가 있으면 여기에 잠깐 일부만 나와도 아청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동, 청소년이 자기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도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몰카 역시도 당연히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행태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도 성적인 영상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일부 또는 일정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아청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킹 패티시 성독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타킹과 관련된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일은 용량이 크다 보니까 압축 파일로 되어 있었고, 이 파일을 압축을 풀고 영상의 일부를 보고 소지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미 설명드렸듯이 그 영상 전체 중에서 일부분에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된 영상이 삽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영상물을 갖고 있는 분은 그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었다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받은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내가 모르고 있었다가 내가 이걸 소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알았으면은 이거를 소지 안 했을 수도 있고, 이걸 내가 알았으면 처음부터 다운로드를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처벌받은 사람은 되게 억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억울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아청법에 의해서 처벌이 안 되는 게 맞지만, 내가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된다? 내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이 영상 전체의 일부분에 아동이나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받았고, 내가 그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걸 누가 증명해야 된다? 내가 증명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으로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물의 일부분에 아청물이 있었을 경우 아청물 소지죄로 나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법에서는 네가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거는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없지만, 그걸 증명하는 건 바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명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음란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입니다. 기존 두 번째하고는 약간 틀리죠. 두 번째는 음란 영상물을 내가 시청한 거고, 그리고 음란 영상물을 소지한 것 중에서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처벌을 받는 거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음란 영상물을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제작하거나 또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유포하건 아니면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유포하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음란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가 촬영에 동의를 했어요. 성과 관련된 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동의예요. 동의를 하지 않고 관련된 모든 행동들은 무조건 범죄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파트너가 촬영에 동의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범죄가 아니죠. 파트너가 촬영에 동의를 해서 동영상에 촬영을 했는데 이것을 유포한 경우는 어떻게 된다?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상을 촬영한 거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다른 곳에다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거나 한 거는 음란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고 촬영하는 거와 유포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해하시는 게 바로 이 세 번째예요. 촬영 당시에는 서로 동의해서 촬영을 했어요. 상대방이 나하고 잘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나하고 뭐 어떠한 이유든지 상대방이 만약에 그거를 다시 거부를 해요. 촬영한 걸 촬영한 거 지워줘 했는데 촬영한 걸 지우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어서 유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제공하거나 또는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거 모두 다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촬영에 동의해서 유포하거나 판매하고 이거는 무조건 범죄이지만,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어떠한 일로 파트너가 너 촬영한 거 삭제해줘 했는데 삭제를 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다? 이것도 음란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만난 이성 친구와 반나체로 하상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녹화를 한 사건입니다. 촬영한 영상물을 캡처해서 동영상의 일부를 학교 반 친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촬영한 영상을 내 핸드폰으로 캡처를 떠가지고 그 캡처 장면을 내 핸드폰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자랑한 거죠. 난 이랬다 하면서 자랑한 사건인데, 이를 알게 된 당사자의 친구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얘기했고, 친구의 부모님을 통해서 당사자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은 그 촬영을 당한 친구가 직접 알게 된 게 아니고, 그 친구의 친구가 알게 돼서 부모님과 부모님에게 둘러서 결국은 이렇게 알려진 사건인데, 이후 결국은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공 및 유포죄로 처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아동 청소물, 즉 나이가 어린 친구를 내 친구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촬영을 해서 캡처를 해서 이것을 유포했기 때문에, 즉 여기서 유포라는 거는 우리가 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막 어디다 업로드한다, 아니면 뭐 SNS로 여러 사람한테 보낸 것뿐만이 유포가 아니고, 내 핸드폰에서 캡처한 사진을 여러 사람한테 보여준 것 자체도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딥페이크입니다. 자, 딥페이크란 지인이나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것을 우리가 바로 딥페이크라고 얘기하고, 딥페이크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친구 사진을 선정적인 야한 사진과 아니면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는 지인 합성, 지인 능욕의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유포할 경우는 유포죄까지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상에 올라와 있는 친구의 사진과 자신이 가진 음란 사진을 합성을 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진 합성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사진을 도용당한 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이 남의 얼굴을 갖다 붙여놓은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건 당연히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그냥 일반 사진이에요. 일반 사진. 뭐 야한 사진을 올린 게 아니고 친구의 그냥 사진을 올려놓고 밑에다가 야한 말을 쓴 거예요. 자, 이건 당연히 딥페이크는 아니지만, 이거는 딥페이크에 의해서 처벌받은 건 아니지만 결국은 디지털 성폭력에 의한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을 합성한 것도 문제지만, 사진을 합성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사진에 사진을 올려놓고 밑에다가 능욕하는 행위죠. 이러한 성적인 이야기들을 글을 쓰는 것 자체도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몰카입니다. 몰래카메라 촬영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도찰, 몰카 등 동의 없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중요하다?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촬영한 거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거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몰래카메라, 즉 도찰, 몰카 등에 의한 촬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유포를 할 경우 유포죄까지 하나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몰카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는 사례가 되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처벌법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체를 찍는다든지, 상대방이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몰래 촬영한다든지는 누가 봐도 당연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니스커트를 집중적으로 촬영한다든지, 수영복 입은 거를 촬영한다든지, 또는 일상복, 레깅스를 집중적으로 촬영할 경우, 또는 장소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상관없이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거는 몰래카메라 촬영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촬영하면서 우연찮게 촬영한 경우는 이거는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촬영한 영상물을 보니까 모든 여성의 미니스커트만 촬영한 거예요. 이거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요즘은 많은 판결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꼭 나체를 찍는다든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걸 찍는다든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하던 우리의 모습을 동의 없이
계속 집중적으로 찍었을 경우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례를 한번 갖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길거리에서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촬영자는 특정 신체 부분을 확대하여 촬영도 하지 않았고 뒷모습을 전체로 촬영하여서 이거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촬영물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첫 번째 받지 아니한 점, 두 번째, 피해자가 촬영으로 인해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경험했다는 것,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꼭 그런 영상물을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이런 영상물을 촬영하더라도 충분히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는 이제는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나의 신상정보가 등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4대 강력범죄 중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2013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신상정보 등록죄에 추가되었습니다. 젊은 층의 피해 비율이 높고 전체 디지털 성범죄 중에 20대인 젊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절반을 넘은 상태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재범률은 73.2%, 매우 높죠. 다른 성과 관련된 재범률에 비해서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몰카, 도찰 관련된 형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그리고 전반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상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영상 밑에 댓글에 질문을 남기시면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